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교육사회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교육사회학 내가 이제 자료를 이제 올려줬는데 새로 이제 여러 가지 좀 자세하게 집필을 했어요. 그동안은 충분히 그 EPR 기초이론에서 충분히 강의할 수가 없어서 내용들을 충분히 이제 집필을 좀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할게요. 교육사회학 하면은 마인드맵 자료의 마인드맵 전체 구조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교육사학을 공부할 때는 상당히 재밌게 공부했었습니다. 내가 아주 재밌게 공부했었는데 이제 퇴직하신 김신우 교수님 책으로 처음 읽으면서 참 감동적이었고, 교육사학이 이렇게 재밌는 학문이구나. 근데 할수록 좀 나중에는 이게 체계가 너무 잘 안 잡히더라고요. 너무 이제 내용들이 이제 많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김신우 선생님 책도 처음에 읽을 때는 좀 정리가 잘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심판 요새 이제 여러분들이 사서 보면은 잘 뭐가 좀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약하고 축약이 돼서 그래요. 그런데 아마 이제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떼서 해설을 해놨으니까 이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문제 준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교육사학 하면은 교육사학이 뭐냐?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사회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거기 보면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의 고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발전과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그런 학교 사회도 마찬가지죠.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 행정과 학교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작용하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한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교육과 사회와 교육과의 관계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교육 사회학이죠. 내가 매년 EPR 강의를 강의하면서 제일 첫 번에 사실 교육학을 전혀 모를 때는 교육사회학, 사회교육학 뭐 이런 말을 이제 선배님들이 하고 다니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사회학, 사회교육학 이런 걸 의미를 몰라서 선생님한테 교육사회학하고 사회교육학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나중에 공부 좀 해보면 알게 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사회교육학은 성인교육, 평생교육을 사회교육학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쉽게 알게 됐었죠. 자, 이제 대학 여러분 교재를 쭉 보면은 주로 나오는 것이 교육학 기초이론인 이제 기능론, 갈등론, 신교육사회학, 그 다음에 해석학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끝나면 이제 공교육의 형성과 발달 이론, 또 이제 학력 상승 이론, 교육 팽창 이론 또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교육 평등, 교육의 사회 평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이런 부분이 나오고, 또 교육 평등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마 이제 사회교육사회학의 기초이론인 기능론, 갈등론, 신교육사회학, 해석학 이 부분을 정리하고 나면 나머지 이제 예를 들면 그 다음 학업 성취의 구성 요소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것까지 다 뭐 그렇게 거기 교재에 써 있는 내용은 많아요. 그런데 그걸 딱 정리하면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만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험에서 학업 성취에 미치는 요인, 학업 교육 효과성에 대한 연구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용고시도 나왔고 국가고시도 많이 났었고, 국가와 교육과의 관계 또는 직업과 교육의 관계. 이상하게 임용시험에서는 직업과 교육의 관계, 선별가선 이론 이런 건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그 강의를 하면서 이제 중시를 해뒀는데 아직은 잘 이쪽 임용고시 쪽은 잘 이것이 약간 소홀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대안학교 학습 네트워크, 다문화주의, 그 다음에 평생교육, 전환학습 문제는 임용고시에 많이 한 번 났었죠. 그래서 다문화주의 교육에 대해서 지문으로 한번 임용시험에도 났었는데,
자, 그래서 그 정도가 전체적인 구조다. 다시 말하면 기능론, 갈등론, 신교육사학, 해석학, 그다음에 공교육에 대한 이론 그거 별로 안 났어요. 학력 상승 이론, 그다음에 교육 평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학업 성취 이걸 갖다 학습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죠. 학업 성취 구성 요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부대적으로 국가와 발전 교육, 직업과 교육의 관계 뭐 이런 것이 이제 주로 그 핵심을 이루고 있죠. 자, 공부 방법론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일단은 뭐 교육사학이 굉장히 처음에는 난 교육사학이 무슨 내용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제 초판 나온 이제 김진애 선생님 책으로 쭉 읽으면서 상당히 감동적이었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지금 내용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책을 이렇게 한꺼번에 예전의 감동을 생각해서 이렇게 그러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권위가 있긴 한데 그 외에 다른 부분이 교육사학이 그 이후에 20년 동안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책을 뭐 한두 권 책 좋은 책 한번 더 참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이제 EPR 지금 책을 제가 보관하고 있죠. 기초이론은 상당히 아마 이번 학기 강의를 하면서 보시지만 여러분이 많이 보완이 됐어요. 다만 이제 교육학 EPR 책에 보면 국가고시 문제가 36문제 기출문제를 다 해설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관련성이 좀 적은 것도 있어요. 관련성이 적은 거는 별표를 표시해서 임용교시에 자주 대두는 건 별표를 한 3-4개 이렇게 표시해 놓고 국가고시에 나서 출제 가능성이 없는 건 별표 하나 정도로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건 다만 어떤 걸 여러분이 느끼냐면 EPR 교육학의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교육학 논술 문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논술을 작성하는 법을 그거를 통해 충분히 익힐 수 있다. 거기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100여 문제 이상 223문제가 해설이 돼 있잖아요. 따라서 그 EPR 책을 읽다 보면 논술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9.33을 맞고 19점을 맞고 20점 만점에 맞는 이유가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을 2학기 모의고사 강의를 통해서 여기서 실제로 와서 시험을 보고 또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또 첨삭을 지도하고 그래서 아마 점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교육사학이 뭔가 또 그 부분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데 첫 번째 교육사학의 개념 아까 설명을 했죠. 보면 교육사학은 사회 현상으로서 교육을 기술 설명 이해하려는 활동이다. 교육의 사회성에 초점 맞죠. 사회가 뭐예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사회죠. 사회가 모여 사는 사람인 거예요. 전체 사회 속에 교육이라는 영역도 있고 국방이라는 영역도 있고 경찰이라는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경영이라는 영역도 다 같이 있죠. 따라서 사학은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 교육이란 무엇인가, 사회성의 교육과 사회 관계에서 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사회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걸 탐구하는 거죠. 따라서 거기 적어놓은 대로 학교 교육과 학교 밖의 다른 사회 부분과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 탐구에 집중된다. 그래서 거기다 써놨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반대로 사회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해가지고 우리 써놨어요. 교육사학의 영역도 거기 이제 내가 써놨어요. 교육사학 영역을 보면 아까 설명한 대로 맨 초반에는 이제 교육사학의 기초이론, 기능론, 갈등론, 신교육사학의 교육과정 사회학이죠. 간혹 교육과정 사회학이 신교육사학과 같으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죠. 해석학 이런 것이 기초이론이 되고 기능론이 뭐냐, 갈등론이 뭐냐,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죠. 처음에 들을 때는 뭐 잘 몰라도 한참 알고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기능론, 갈등론, 신교육사학, 해석학, 기능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교 교육이 사회체제에 어떤 순기능을 하고 있는가, 갈등론은 그러면 이 학교 교육이 뭐 어떤 모순이 있는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교육사학은 학교 교육 내용의 지배교급에 대한 그 유리한 기술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논의하는 것이고, 해석학은 그야말로 작은 영역,
깊숙이 교실 내로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보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평등에 대한 부분, 학교평등이 무엇인가, 교육평등이 무엇인가 검토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학력 상승 이론에 대해서 검토하고, 평등에 대한 개념, 조건의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이런 과정의 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죠. 그 다음에 학업 성취 결정 요인, 무엇이 요인이냐, 학부모 요인이냐, 가정 요인이냐, 아니면 개인의 능력 요인이냐, 지능 요인이냐, 이런 걸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 인간 자본론, 발전 교육론, 근대화론, 직업 선택 이론,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교육사 지금까지 13년간 임용고시에 나왔던 모든 문제, 초등 문제, 중등 문제를 모두 분석해서 모든 것이 출제될 만한 걸 전부 다 해서 교육학 기초이론으로 이번에 정리를 하니까 여러분이 심판이 3월 말이 될지 4월 초가 될지 모르는데, 그걸 나오면 뭐 지금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은 제가 인터넷 강의 자료를 다 올려놓으니까 그걸 출력해서 보시고 책이 나오면 그걸 참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맨 첫 번에 교육사학의 기초 이론의 구조. 여기를 잠깐 봐도 될 거예요. 앞에를 잠깐 봐도 되는데, 보면은 내가 교육사학을 처음 공부를 할 때, 쭉 읽을 때, 뭐 재미있기는 한데, 그 내용을 읽고 나니까 모든 게 아마 김실 선생님 책 읽다 보면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뭐 재밌긴 한데 나중에 읽다 보면 뭐가 뭔지 막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밤새워 그래프를 가지고 도표를 그렸던 기억이 나요. 한번 여기 보실래요? 보면은 우리가 교육사학을 보면은 한번 여기 칠판을 한번 봐보세요. 칠판을 봐보라고. 자, 보면 사회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거시적이다.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매크로하게 본다는 매크로하게 본다는 얘기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사회 실제론.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실체론. 거시적으로 본다. 사회가 사람 마냥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개개인이 구성이 돼서 사회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보는 게 거시적인 거예요. 리얼리즘이죠. 이거 리얼리즘. 소셜 리얼리즘이라는 말이에요. 거시적으로. 또 한 축은 내가 설명하는 이 축을 가지고 구조하지 않으면 교육사학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또 한쪽은 미시적.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걸 갖다 마이크로라고 그러는데, 마이크로. 이 미시적인 관점은 이 거시적인 관점은 사회라는 것이 개인이 합쳐진 총합 그 이상이라고 보고 전체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마이크로 관점인 사회라는 것은 이걸 갖다 명목론이라고 그래요. 명목론. 노미널, 소셜 노미널리즘. 명목론. 소셜 노미널리즘. 이거는 사회라는 것이 전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개개인이 구성된 총합 자체이다. 그 자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미시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에 초점을 두는 거고, 이건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거시적이라는 것은 사회 통합 전체를 바라보는 측면이고, 미시적이라는 것은 학교 내부, 교실 내부, 미시적이라는 것이 작다는 말이죠. 그죠? 거시적이라는 건 크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건 사회 전체로 바라보는 거고, 이것은 뭐냐면 교실 내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는 안정과 사회는 안정과 합의를 통해서 발전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안정. 사회라는 것은 사람이 보면 어때요? 사람을 생물체로 비한다면, 사회 유기체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항상 어떤 몸에 병이 생기면 우리가 몸을 치유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마냥 안정과 합의, 이래서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해 간다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는
변화를 속성으로 한다. 변화를 속성으로 한다. 그 다음에 사회라는 것은 갈등을 통해서 발전해 나간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과 합의를 통해서 이뤄간다. 이게 이제 유기체설의 입장이죠. 또 변화와 갈등을 통해서 발전해 간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교육사학을 정의를 하면 이 도편을 누구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이걸 갖다가 공부를 예전에 수험 공부를 하면서 또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학생들한테 일명 요행에 가르쳐 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 거시적인 입장에서 변화와 갈등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이게 바로 갈등론이에요. 갈등론. 갈등론요. 여기 한번 보면 이걸 갈등론. 우리가 conflict theory of education. conflict theory of education. 이거 갈등론이에요. 갈등론. 사회를 거시적으로 보고서 변화와 갈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안정과 합의를 통해 발전해 간다고 보는 입장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능론이죠, 기능론. Functional Theory of Education. 기능론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신교육사학, 해석학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회가 이제 우리가 미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개개인의 입장이 더 중요하죠. 사회라는 건 개개인이 총합된 합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교실 내부로 들어가요. 교실 내부로 들어가. 교실 내부에서 변화와 갈등 문제, 교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그런 교육의 과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한번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교육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교실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보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걸 해석학이라고 그래요. 해석학. 해석학이 아니고 이게 바로 신교육사약, 교육과정 내에, 교과서 내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는 걸 갖다가 우리가 신교육사약, 사약. 교실 내부, 교육과정 내부, 교과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클로즈업을 맞춰보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고 그 교실 내에서 이 개개인 교실 내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또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 이 관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이걸 한번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관찰해 보는 거. 이거 미시적인 관점에서 교실 내부에서 학생들과 교사와의 관계를 보는 거. 이것은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 내부에서 지배계급의 갈등에 대한 문제, 지배계급의 자기의 지배계급의 이익을 교과서 내에 반영하려는 그런 문제, 이런 건 신교육사학이죠. 여기를 이거 갖다 우리가 해석학이라고 부른다. 해석학, 질적인 연구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이게 무슨 이론이거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놓고, 그래서 기능론, 갈등론은 거시이론이구나. 그 다음에 신교육사회학과 해석학은 미시이론이구나.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정리해야 그 다음에 이제 진도가 나가죠. 자, 그 다음에 교육사학에 그래서 거시이론, 매크로, 거시적이다는 말은 거기에 이제 적어놨죠. 교육사학의 거시이론은 바로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 거시이론이란 전체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들이 맺는 구조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춰 사회 현상을 탐색하는 이론이다. 기능론, 갈등론 모두 사회체제, 사회라는 부분, 학교라는 부분, 사회라는 부분이 있고 학교라는 부분이 있고, 사회라는 게 더 크죠. 교육보다. 이 학교라는 부분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이 사회에 인력을 배출해서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배분하는가 문제. 이런 이제 기능론, 갈등론은 다 사회와 학교와 사회적 지위라는 요소들이 상호 밀접한 구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순환한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사회를 갖다가 실존한다.
소셜 리얼리즘. 이 얘기는 사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의 의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는 개개인이 구성되어 있지만 단순히 개개인을 합친 그 이상이다. 살아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그러나 거시이론의 인간과는 수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왜냐하면 사회구조가 주체가 되지 인간 행위가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구조가 인간 행위 주체가 되고 인간 자신은 자율적으로 행위를 결정하기 어려운 수동적인 개체이다. 그리고 인간 행위는 그 사회 역할에 따라 규정된다. 사회 역할, 사회 구조가 역할 기대. 그 사회에서 예를 들면 학생은 학생, 교사는 교사.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역할 기대에 따라 행동하게 되죠. 그런 역할 기대와 규범 체계를 통하여 인간 행위를 구속하는 부분이다. 자, 거시이론이라는 것은 사회라는 것은 이제 실제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틀에서 이제 우리가 기능론, 갈등론이 나오는데, 자, 기능론 먼저 들어갈게요. Functional Theory of Education. 기능론은 어렵지 않다. 기능론은 왜? 기능론은 왜 그러냐? 기능론에서 보는 입장은 사회를 하나의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유기체설 입장에서 본다 그랬죠. 유기체라는 말을 쓰니까 무슨 어려운 거 아니냐? 유기체라는 것은 오가니즘이라는 건 살아있는 시스템, living system. 이게 유기체설이에요. 리빙 시스템. 사회가 하나에 살아있다. 이 얘기는 인간이 살아있는 것 마냥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전체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사회 부분들이 각기 독특한 기능을 발휘하면서 사고 융의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성을 유지한다. 살아있는 시스템 체제를 가지고 있다. 각 부분의 기능, 체제, 구조, 상호성을 요소하여 질서, 안정을 유지한다. 따라서 각 사회의 각 부분이 각 기능과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 시스템이 좀 문제가 생기면 얼른 그것이 치유되고, 우리도 내가 여러 번 기능론을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가만히 서 있다가 이게 쓰러지려고 그러면 어때요? 금방 작동을 해서 이렇게 일으키죠. 몸이 일으키는 것 마냥 사회의 균형, 균형이 깨지면 항상 이 균형을 유지해 가요. 균형을 유지해 가는데 균형을 유지해 가는데 이퀄리브리엄이 깨지면은 상호 합의를 통해서 다시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고 전체 사회로 통합되어진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학교 교육은 전체 사회의 하나의 하위 체제를 구성하면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학교 체제라는 것은 기능론에 보면 전체 살아있는 사회 체제, 하나의 리빙 시스템을 운영한 하나의 체제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사회 체제에서 기능론의 입장에서 학교 체제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드루겜의 설명, 그 다음에 파슨스의 설명,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 드리블의 설명이 세 가지가 나오죠. 먼저 드류갱의 설명, 드류갱의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드류갱의 얘기를 읽다 보면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는데, 드류갱은 뭐냐? 소셜 팩트라는 말을 해서 소셜 팩트. 인간이라는 것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나 모든 구조가 결국 다른 사람과 관련을 맺는 사회와 관련된다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걸 아주 사회를 과학적으로 부분으로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드류갱이에요. 그래서 드류갱이 교육에 대한 기능론의 입장을 보면은, 첫 번째, 전체 사회에서 학교 교육의 역할이 기능론의 입장에서 뭐냐?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 그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을 내면화하여 그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걸 사회화, 소셜라이제이션이죠. 그 사회라는 것은 전체 사회라는 리빙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사회화 기능을 한다.
그 사이의 규범과 문화와 가치와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계속 그 사회를 유지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이것이 사회화 기능이다. 따라서 사회화는 드류킹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편적 사회와 특수 사회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편적 사회화라는 건 뭐냐? 그 사회가 가지는 공통적인 감성, 신념, 집합의식을 새로운 세대에 내면화하는 것이다. 내면한 것이다. 어때요? 미국에 살면 어때요? 미국 사람이 되고 한국에 살면 한국 사람이 되죠. 그죠? 한국에 살면 한국의 사회의 공통적인 감성과 신념과 문화를 갖추고 그 세대 그 집합의식 이걸 새로운 세대에 내면화하는 거죠.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하는 거, 절하는 거, 또 예의를 갖추는 거, 이거 한국 문화죠. 미국 사람에서는 공손하게 어떻게 인사하거나 절을 해요? 악수를 하잖아요. 헬로우 하고. 그런 걸,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편적 사회화가 그렇다면, 이 보편적 사회화는 바로 그 사회의 특성을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그 사회는 해체되지 않고 영속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그렇게 위기에서는 사회 보편적, 동질적인, 공통적인 감성과 신념, 집합의식을 가르치려면 어떤 교육이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지적 교육보다 도덕적인 교육. 그 사회의 규범과 도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야만 사회 통합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드리케미 얘기하는 특수사회는 뭐냐? 특수사회는 개인이 소속하게 되는 특정 직업 세계에서 요구하는 직접 도덕적 신체적 특성을 함양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화가 보편적 사회와 특수사회로 나눈다. 누구나 직업을 갖게 되죠. 직업을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직업에서는 직업에 요구하는 지적 도덕적 신체적 특성을 함양해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임용고시 교사, 중등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교사로서 공통적인 감성과 인식을 갖춰야 되면 물론 교사로서의 지적 도덕적 신체적 특성을 갖춰야 된다. 그거를 사회화시키는 것이 지금 임용 그 과정에서 교사 양성 과정에서 흘러내는 것이다. 따라 한 사회가 유지되게 하기에는 다양한 직업 집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업마다 요구하는 특수 사회화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문제를 제기했던 건 특수 사회화가 먼저냐 보편적 사회화가 먼저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겠어요? 특수 사회화가 먼저겠어요? 보편적 사회화가 되겠어요? 먼저 한국민이 돼야 되겠죠. 한국민이 되고 나야 되니까 우리가 보편적 사회화, 한국의 공통적인 문화, 우리 초등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도덕, 윤리 이걸 통해서 한국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직업 세계에 나가서 필요한 지적, 도덕적, 신체적 특성을 갖추어야 되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보편적 사회화가 특수 사회화보다 먼저 된다. 이런 내용이 예전에 이게 이제 임용고시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죠. 따라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드리킹이 이야기하면 결국 학교라는 것은 그 사회에 자라나는 세대에게 보편적인 사회와 공통적인 감성과 정서를 심어주고 또 직업 세계에서 지적 또는 정서적, 신체적 특성을 사회화시켜서 그 사회를 계속하여 존속하게 만들어준 사회화 기능을 한다. 이것이 핵심적으로 드리킹의 이야기죠. 다음으로 기능론의 설명 중에 파슨스의 설명을 보면 파슨스는 여러 가지 이제 학교의 사회의 여러 가지 체제에서 기능론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이제 교육행정 경영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파슨스가 학교라는 건 무슨 조직에 해당되느냐 하면 패턴 메인턴스 오거나이제이션이다. 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사회에서 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학교다.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럼 그 유형 유지 기능이 뭐냐? 아까 이야기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라나는 세대에게 공통적인 문화 유형을 습득하게 해서 그 사회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공통된 문화 유형을 습득하게 해서
그 사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다. 그 사회의 패턴, 유형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걸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되느냐? 하나는 인지적 학습,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그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물려주는 학습과 전달하는 학습과, 또 하나는 그 사회에 필요한 도덕적, 그 사회마다 가지는 도덕과 규범과 가치가 다르죠. 따라서 협동, 질서의식 익히기, 선생님 전공하기든 도덕적 학습이 필요하다. 오늘 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오네요. 어제 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학교에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눈이 오는데 막, 눈길에는 천천히 가야 되는데 막 가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저분은, 그래가지고 신호등인데 신호가 받았는데 막 돌아요. 아니나 다를까. 딱 가더니 그냥 한 바퀴 빙빙빙 돌고, 쓰는 거, 차가 많이 있었으면 큰일 났죠. 자,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또, 눈이 오면 서행하고, 이런, 선생님 존경하기, 이런 도덕적 학습, 또 기술적 학습, 이런 사회학 기본, 내용을 익혀서, 그 다음에, 그 사회의 유형을 유지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뭐, 뒤리깽이 주어장과 같은 거겠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파슨스가 듀리캠과 다른 내용은 뭐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라는 것은 사회적 선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력 배치 기능을 한다. 인력 배치 기능. 맨파워, 엘로케이션. 우리 기능론에서는 교육 부분이 사회의 전체적인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하나는 초등학교로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는데 그 성적을 가지고 누가 그 상급 학교에 갈 것인가 셀렉션, 선발을 시켜주고, 또 사회의 어떤 분야로 나갈 것인가, 특성화고 고등학교를 가서 전문 인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뭐 공무원이 될 것인지, 기술자가 될 것인지, 이런 학교의 자기 성취 수준을 가지고, 자기 학교의 학업 성적을 가지고, 학업 성적이라는 게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학업 성적을 가지고 사회의 선발뿐만 아니라 맨파워 엘로케이션이다. 인력 배치 기능이다. 인력 배치 기능. 어떤 사람 누가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다 청소하고 싶겠어요? 전부 다 대통령 하고 싶겠어요? 예를 들면 전부 다 대통령 하지 않죠. 전부 다 예를 들면 변호사 하지 않죠. 따라서 자기의 노력과 타고난 능력과 또는 지식, 자기의 지능과 자기의 적성과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을 해서 그 교육에 따라 이 사람은 변호사가 된다. 이 사람은 교사가 된다. 이 사람은 또 행정가가 된다. 이 사람은 뭐 건축가가 된다. 이걸 갖다가 공정하게 그 사회에 배치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기능론이죠. 그런 기능. 아주 사회적 유형유지 기능 중에 중요한 거죠.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바탕으로 공정한 선발과 배치를 한다. 따라 중등학교 성적은 전공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냐, 아주 실업계로 가버리냐, 아니면 이제 대학을 가느냐, 이걸 선별하는 선별 준고가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성적을 통해서 나타난 성적이 아주 공정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공정한 성적에서 누구는 사회에 나가서 임용고시가 보고 교사가 되고, 어떤 분은 교수가 되고, 어떤 분은 행정가가 되고, 어떤 분은 공무원이 되고, 어떤 분은 회계사가 되고, 그러는 게 아주 공정하죠. 아주 공정한 기능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공정하게 공정한 기준이 된다면 그거는 아주 좋은 기준이죠. 근데 갈등론에서는 이걸 갖다가 심각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학업 성취 기준 자체가 개인의 타고난 능력과 노력보다는 가정 변인, 가정 환경 변인, 부모의 직업, 부모의 재산 정도에 따라 출발점이 다르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이수되는 내용들이 공정성이 없다고 느낀다면 상당히 큰 문제죠. 우리가 공정성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능론의 입장을 드리븐이라는 사람이 또 이야기했는데, 드리븐은 좀 더 구체화돼 나갔어요. 그러면 드리븐은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학교가 어떤 사회적 규범을 하느냐? 사회적 규범을 학생들에게 습득시켜서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드리븐이라는 사람. 이것도 이제 임용시험에 한번 났던 거죠. 났던 건데, 객관식에서. 과연 어떤 사회적 규범을 익혀서 사회화를 시킨 내용이 아빠는 뭐 도덕적이다, 지적, 신체적, 그 다음에 정서적 사회화다 이런 얘기했는데 좀 더 그 사회 규범 내용을 분화해가지고 학교 체제가 중요한 규범인 독립성, 인디펜던스, 성취 지향성, 어치브먼트, 보편성, 유니버설러티, 그 다음에 특정성, 스페셜러티, 이 규범을 가르쳐 사회의 존속에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 내용을 책마다 명확하게 안 써가지고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써놨어요. 모든 원문을 참조해가지고. 독립성 규범은 뭐냐? 학교에서 학습과제를 스스로 처리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만드는 거.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 성인이 돼서 모든 걸 스스로 처리하게 만들죠. 학생들은 가정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다 밥도 해주고 도와주죠. 이제 그걸 떠나서 학교에 와서 혼자 공부하고 시험 들어오고 직업 준비하며 사회적 심리적으로 독립성을 기르는 그런 규범을 학교가 가르친다. 그래서 사회에서 내보내서 사회에서 성인으로서 인력 배치 기능, 자기가 인력 배치 기능에 따라 자기가 필요한 부서에 배치받아서 일을 한다. 성취 지향성은 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드리븐이 생각해보니까 교육과정에 최선을 다해 과제를 수행하고 경쟁에 성공하는 것을 학교에 가르친다. 이런 규범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학교에 회사에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거. 학생들은 각종 시험을 치르고 평가를 받으며 응용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 간의 정당한 경쟁, 그리고 이에 따른 성취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사회에 나가서도 정당한 경쟁, 정당하게 승진,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보편성 규범. 보편성이라는 규범과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배우게 되는데, 보면 특정성, 보편성이라는 건 동일 연령의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 내용과 과제를 공유하여 동일한 규칙을 적용을 받는다는 인식이 말한다. 즉, 학생들은 동일 연령으로 편성된 학급에서 동일 연령에서는 이렇게 동급생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 또 동일 교과서를 통해 동일한 내용을 수업받고 동일한 학식을 적용받죠. 따라서 동일한 기준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그런 보편성 기준을 배운다. 우리가 예를 들면 임용고시 준비하는 23세 사람이고 한다. 그러면 그 수준에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보편적으로 이 사람은 동일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규범을 배운다는 거죠. 특정성 규범은 뭐냐? 학년이나 학교 수준이 높아지면 적성 분야를 집중적으로 학습한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학습이라는 특정 영역에 한정되고 특정 교과 과목에 따라 맺어지는 선택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올라가면서 전공이 분화되고 그 전공 영역에서는 나는 영어 교육과구나, 나는 국어 교육과구나, 또 3학년 때 가서는 이제 교생 실습을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학교에서도 학교에 여러분이 도달해가지고 1학년 때 2학년 학생, 3학년 학생 이렇게 진보가 돼가 나오는가, 이런 규범을 배운다는 거죠. 이 규범을 배워가지고 결국 이 규범을 통해 산업사회에서 학교가 그 산업사회의 그 기능을 잘 유지하게 만드는, 기능을 잘 발휘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기능론의 공헌과 한계가 뭐냐? 요즘은 장점, 단점, 공헌, 한계, 특징 이런 게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런 분야에서 이해를 하고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좋아요. 자, 기능론은
이론 자체가 구조 기능주의에 입각한 사회치료론의 입장에서 사회가 개인과 집단의 통합체로서 어떻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시며 지속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가 각 부문들로 구성되고 그 하위 체제가 서로 상호 의존적임에 영향을 주면서 그 체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한다. 그렇지. 기능론은 어떻게 교육이 사회가 리빙 시스템, 하나의 시스템으로 발전해 가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회화를 통해서 하는지, 인력 배치기를 통해서 하는지, 선발을 통해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잘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기능론이. 사회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한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사회라는 것이 발전하고 있다는 변화의 관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사회 내에서 개인과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고 변화와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를 지지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가 마르크스의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회라는 것은 결국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투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발전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기능론에서 보면 그런 갈등과 변화와 투쟁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죠. 그냥 어떤 기능이 좀 작동을 안 하면 그게 또 서로 합의를 해서 균형을 유지한다. 이런 현상 유지한 상태만 강조를 하고 있죠. 따라서 모든 사회가 하나의 합의된 이념과 질서를 지향하는 것을 상정한다. 따라서 여러 집단의 교육을 둘러싼 갈등의 가능성을 간과함으로써 교육의 현상의 정확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가치를 과연 누가 결정하는 것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가 만능으로 옳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또 누가 결정하는지, 또 이 교육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국가, 교사, 학생, 학부모 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죠. 이 갈등에 대해서는 논쟁이 없죠.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사 평가제, 교원 평가제,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신정부 들어서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고교 평준화 문제, 또 애고 자사고 없앤다는 문제, 이런 것이 막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기능론에 대해서 교육과 사회 관계에서 어떤 설명을 잘 안 해주죠. 교육은 또 누구의 이익을 봉사하는가, 이런 질문을 설명하기 어렵죠.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결국은 개인의 타고난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학업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공정하다고 만들고, 그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 지위가 누구는 변호사가 되고 배분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죠. 큰 문제죠. 부모의 소득,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만약에 학업 수준이 결정된다고 하면 이런 가정 자체가 상당히 무너지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 접근한다면 기능론은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한계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갈등론에 대해서 보면, 이제 갈등론을 보면 우리가 갈등론을 대부분 잘 이제 이해를 못하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등론의 기초는 마르크스 이론이에요. 마르크스 이론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이론의 기초를 이해하지 않고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이해하지 않고는 갈등론을 이해하기 어렵죠. 마르크스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마르크스 너무나, 내가 마르크스 이론을 읽으면서 상당히 감명적이고 젊은 시절에는 상당히 감명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마르크스 이론을 내가 뒤에하고 앞에 간단하게 설명해 놨는데, 간단하게 보면 갈등론은 사회를 개인과 집단 간의 끊임없는 갈등론의 가정을 보면 갈등과 경쟁 그리고 변화로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배계급, 지배계층, 지배집단은 자신의 지배 이념을 정당하게 피지배계급을 대상으로 강제하고 통제하고 패권을 행사하려 한다. 그리고 갈등은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간에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대립 상황으로 일종의 투쟁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 갈등 이론은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마르크스주의, 신마르크스주의, 베버의 갈등 이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마르크스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핵심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핵심적인 언어예요. 이 내용을 이해해야만 하는데 여러 가지 하부 구조를 갖다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슈퍼스트럭처. 이게 이제 상부 구조죠, 상부 구조. 상부 구조. 그 다음에 이건 하부 구조. 그래서 하부 구조, 인프라스트럭처, 하부 구조.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뭐예요? 결정한다. 아주 핵심, 대단히 이거 아주 의미심장하고 감동적인 말이에요. 이는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물질적인 조건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A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는 그 사람이 소유한 물질적 조건인 생산수단에 달려있다. 생산자, 자본가가 되느냐, 노동자가 되느냐, 이 조건에 달려있다. 따라서 역사는 끊임없이 이 상부구조, 하부구조, 이 하부구조라는 건 경제적 구조예요. 자, 어디 나오냐면, 내가 써놓은 게 있는데, 저쪽 뒤로 가면은, 누구 몇 페이지를 가 있을까? 좀 자세하게 써놓은 게 있는데,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12페이지에 알티세의 기초이론에 거기다 써놨어요. 알티세 12페이지 보시면, 알티세의 이론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개최한다. 마르크스의 이론의 유체는 사회 형성이 하부 구조 위에 상부 구조가 기초가 서 있다. 하부 구조, 인프라스트럭처는 뭐냐? 생산력, 생산수단, 생산관계로 구성된다. 생산력은 훈련과 학습을 통하여 기술적 지식을 소유한 노동자를 말한다. 그리고 생산수단은 원자재, 도구, 기계 등과 같은 생산물질이다. 생산관계는 노동자와 자본과의 사교상을 말한다. 이 생산력, 생산수단, 생산관계가 이런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상부구조는 뭐예요? 12페이지 보시면 알티세의 이론적 기초에 문화와 이념을 말하며 하부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문화는 법, 정치, 예술을 말하며 이념은 세계관, 가치, 신념을 말한다. 마르크스 이론은 상부구조가 하부구조로부터 나오며 하부구조가 계속 생산되기 위해서 인간의 삶의 방식을 재적화한다는 것이다. 하부구조는 상부구조의 기능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효과성을 지표로 한다. 아까 이야기한 하부구조인 생산력, 생산구조, 생산관계, 이 경제적인 관계가 결국 상부구조인 이념과 문화를 갖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인간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영속적으로 생산력, 생산관계, 생산조건, 생산관계가 계속적으로 재생산된다. 생산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최저 생계비만을 지급하면서 그들의 사회계급 상승을 봉쇄함으로써 자본과 노동자의 생산관계를 재생산하게 된다. 자본가는 그들이 지배하는 국가기구를 통하여 음흉한 모략을 세워서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생산한다. 이렇게 이제 적혀놨는데, 아까 마르크스 이제 앞쪽으로 가셔서 갈등론에 이제 앞쪽으로 가면은 앞쪽에 거기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물질적인 조건에 달려있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 얘기는 인간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한번 마르크스가 분석을 해보니까 노예와 고대 시대, 중세 시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결국 계속 가진 자가 착취해서 노예와 농노 착취해가지고 그 가진 자에 의한 불만이 폭증해서 사회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류 사회는 역사적으로 가진 자, haves, 가지지 못한 자, have nots, 뜨짐없는 투쟁과 역사 발전 단계다. 이것을 핵심으로 보는 거예요. 핵심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사회라는 것은 결국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속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다. 기능론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주장이죠. 기능론은 어때요? 사회가 협의를 통해서 안정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계속 싸우면서 투쟁해 나가면서 발전해 가는 게 사회 역사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신마르크스주의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교조주의 단정을 가정을 완화하여 상부 구조가 이 정신 이데올로기가 어느 정도 자율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베버는 사실은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갈등론은 아니에요. 그거와 전혀 관계 없어요. 갈등의 원천이 이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경제적 수단에 한정하지 않고 갈등의 수준이 사회적 지위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 이걸 가지고 서로 투쟁을 벌이는 그것이 사회의 속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따라서 마르크스 이론의 입장을 이해하면 갈등론은 쉽게 이해한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핵심적인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 얘기는 결국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소유에 대한 문제다. 소유를 누가 할 것인가? 누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속적인 투쟁으로 인해서 역사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갈등과 투쟁을 벌이는 걸 기본적으로 속성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 학교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갈등론에서 주장하는 거죠. 자,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5분만 쉬었다가 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 꺼지지? 그냥 꺼봐요. 수동으로 꺼봐.